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셈하고 24장 가우스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4.1 전기 선속과 가우스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 23장에서 전기장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점전화 주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로 단위 쿨롱당 포스 뉴턴에 대한 뉴턴 퍼 쿨롱이라는 개념으로 전기장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전기 선속과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전기력선의 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정의를 하고, 이 가우스 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좀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전기장을 계산하는 그 방법에 대한 것을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선생님하고 전기 선속이 뭔지, 그리고 가우스 법칙이 뭔지, 그리고 그거로부터 다시금 쿨롱의 법칙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거고요. 가우스 법칙이 쿨롱의 법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거, 그리고 점전화 주변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하거나 그 전기 선속을 계산하는 문제를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해내는 문제까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번에 우리 전기 선속에 대한 얘기부터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기력선의 수를 나타내는 전기 선속의 개념인데, 우리가 기호를 여러분들 파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첨자 2를 붙이는 이유는 앞에 고급 물리학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뒤에 가면 뭘 배우게 되냐면 자기 플럭스, 마그네틱 플럭스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자기력선의 총수를, 어떤 특정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총수를 나타내는 얘기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을 구분하자는 의미에서 첨자 2를 쓰고요. 단위가 여러분들 어떤 단위를 쓰냐면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단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결국 뭐로부터 나오는 개념인 걸 바로 알아야 되냐면, 뉴턴 퍼 쿨롱이라고 하는 전기장에다가 면적이라는 것을 곱해서 나오는 개념이다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 선속이라는 것을 같이 구해볼 건데,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자기 선속과 비교를 한 김에 얘기를 해보면, 자기 선속은 여러분들 단위가 어떤 단위를 쓰냐면 웨버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의 단위는 딱 웨버라고 하는 단위로 통일돼 있는데, 줄임 단위로 통일돼 있는데, 이 단위가 여러분들 테슬러 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거든요. 자기장 곱하기 미터 제곱.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테슬러 미터 제곱의 줄임 단위인데, 전기 선속에서는 여러분들 뉴턴 퍼 쿨롱에다가 미터 제곱을 곱한 단위를 그대로 쓰고 얘를 통칭하는 단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 선속은 웨버라고 얘기 안 해요. 자, 그 참고로 삼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전기력선의 총 개수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뉴턴 퍼 쿨롱, 전기장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면 전기장이라는 것을 이 단원에 와서 좀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냐면, 전기력선의 수를 단위 면적당 얼마나 지나가는가를 세본 것을 전기장이라고, 그러니까 전기력선 면적 밀도를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앞에서는 여러분들 전기장을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력으로 정의했었는데, 이제 전기선속 얘기하고 가우스 법칙 얘기할 땐 전기장을 전기선속 면적 밀도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전기선속 면적 밀도라고 하는 전기장의 새로운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력선의 수를 계산하는 건 고급 물리학에서도 이미 했었어요. 가장 간단한 문제가 뭐였냐면,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전기장이 A라는 면적을 통과하게 될 때 여기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총 숫자들을 나타내는 방법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전기장 곱하기 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파이 2라고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서 24장 안에서는
그냥 전부 다 전기 선속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자기 선속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통칭해서 그냥 파이라고 써도 여기서는 여러분들 전기 선속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전기 선속이라는 게 EA라는 값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문제가 결국 전기장의 방향이 결국 면적에 수직하게 될 때, 면의 방향과 수직하게 될 때를 말하게 되는 건데, 그때는 여러분들 EA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 일반 물리학에 와서는 단순히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는 전기 선속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전기장의 방향이 면적의 수직으로 지나는 EA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전기장의 방향과 면의 방향이 나란해 가지고 이때는 여러분들 면으로 지나가는 전기선속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0이죠. 통과하는 게 0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이 존재한다, 면의 면적이 존재한다 손 치더라도 또는 전기장의 세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플럭스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0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단순히 90도, 0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 고급 물리학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도를 이루게 될 때 어떻게 되냐를 알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조금 쉽게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30도라는 각도로 기울여 놨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수직으로 서 있을 때 면의 수직으로 전기장이 통과할 때는 이 그림상에서는 6개의 전기력선이 통과하던 게 여기선 여러분들 3개가 통과한단 말이에요. 면이 똑같은데 이루는 각도에 따라서 전기력선이 통과하는 개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 얘 통과하는 3개가 어디에도 통과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면에 통과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면을 어느 방향으로 투영시킨 면적에 수직으로 통과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투영된 면적을 생각하면 이 투영된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력선 수가 결국은 면을 그대로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와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투영시킨 넓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에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A의 코사인 세타만큼의 면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 코사인 세타의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전기력선 수를 구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2A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으로 전기 선속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타라고 하는 것이 면에 전기장의 수직 방향으로 투영한 세타만큼의 각도의 코사인 세타 값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매번 투영된 면적을 계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쉽게 이 2a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를 쉽게 문제 상황에서 그림을 봤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2a 코사인 세타의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 파이 2라고 하는 전기 선속이 플럭스가 2a 코사인 세타로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로 이게 어떤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냐면 더 이상 여러분들 2a 코사인 세타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이 2a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크기를 갖는 것이 2라고 하는 어떤 전기장의 벡터와 a라고 하는 벡터를 내가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면 이건 정의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건데 a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면적만이 아니고 방향성까지 가지는 벡터로 정의할 수 있다면 여기에 여러분들 도트곱을 취해주면 결국 여러분들 2a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크기를 똑같이 구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적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1의 양을 계산할 때 f.s로 계산하는 것처럼요. 이번에도 E.a라고 하는 것으로 플럭스를 계산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A의 벡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A 벡터를 어떤 식으로 정의해 보겠다라는 거냐면 이 그림에서
얘의 각도인 세타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6개 통과하던 게 3개 통과하는 거라면 결국 얘가 60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세타가 60도만큼 해당하는 거니까 2였던 면적이 1만큼 되니까 결국은 전기력선의 수가 절반으로 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세타에 해당하는 게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요 각도는 세타가 아니죠. 맞죠? 왜냐하면은 이 각도는 얘하고 동의각이니까 얘하고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값이 될 거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각이 아니고 여기서 수직으로 요만큼 간 요 각인데 결국은 내가 A 벡터의 방향을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준 이 방향을 선생님이 A라고 하는 벡터의 방향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방향만 있습니까? 크기도 있어요.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면의 면적이 이 A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앞에서도 여러분들 얘가 A 벡터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을 건데 A 벡터의 방향과 우리가 전기장의 방향이 정확히 수직을 이루고 있으니까 지금 이 그림에선 얘하고 얘가 수직을 이루고 있으니까 도트곱을 취해주면 0이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제일 첫 번째 가장 쉬운 문제에서도 우리가 얘의 면의 벡터 방향을 이렇게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A 벡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결국은 전기장 방향과 A 벡터의 방향이 나란하니까 최대값인 2A가 된다라고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2A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A 벡터를 잘 정의해 주기만 하면 플럭스를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럭스를 계산하는 일반화된 식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E.A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도트곱.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식이냐면 전기장이 균일한 위에 같은 그림의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식이지 이것도 사실은 일반화된 거다라고 얘기하긴 힘들고 사실은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장이 다 균일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만 될 거냐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인테그랄에 E.A를 아주 작은 면적에 대해서 좁은 면적 벡터를 정의해가지고 미소 플럭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인테그랄 취해주면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플럭스의 총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 이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은 문제에도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 특정 면적 A를 지나는 플럭스의 양을 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플럭스를 계산해 볼 건데 그 플럭스에 대한 법칙을 우리가 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번에 가우스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란 폐곡면을 지나는 전기 선속에 대한 법칙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전기 선속이라는 게 뭐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그 전하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전기 선속이 여러분들 전기력선의 수인데 전기력선의 수가 결국 전기력선이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에서 끝난다라고 앞에서 여러분들 23장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전하잖아요. 결국 플럭스를 만들어내는 게 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그 사이의 관계다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싶은 플럭스라고 하는 게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이게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전하 Q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비례관계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비례계수만 잘 정의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비례계수를 정의할 건데 여기서의 여러분들 비례계수를 뭐로 정의할 거냐면 우리가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다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비례계수라 하면 뭐 C, K, 뭐 A 이런 식으로만 정의해 버릇했었는데 여기서는 왜 선생님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걸로 정의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쿨롱의 법칙도 만족시키고 뒤에 가면 여러분들 빛의 속도를 결정해주는 그 전기적인 어떤 비례계수의 특성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전자기하학의 공식들을 통일해주기 위해서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전기적인 비례 상수값을 써야 되는데 그것의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되어야만 차원적으로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 최종적인 플럭스에 대한 것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해당하는 Q에 결정된다.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뭐로부터 구해지는 거냐면 이 플럭스라고 하는 것이 위에 얘기한 요 녀석으로부터 구해지는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최종적인 가우스 법칙을 적기 전에 단순히 전기 선속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아무 특정 면적에서 대해서 전기 선속을 계산했는데 가우스 법칙은 항상 정의해야 되는 폐곡면, 닫힌 곡면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닫힌 곡면에 대한 플럭스가 입실론 제로분의 Q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식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최종적으로는 플럭스라고 하는 것이 폐곡면에 대한 플럭스인데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2를 미소 면적 방향으로 도트곱을 취한 걸 다 더해주긴 더해주는데 폐곡면에 대해서 더한다라는 개념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적분기호 인테그랄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여주면 이것의 의미가 뭐다? 아, 그냥 적분을 수행한 게 아니고 폐곡면에 대한 도트곱 적분을 수행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그 폐곡면 안에 있는 입실론 제로분의 Q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그냥 Q가 아니고 폐곡면 안에 있는 Q다라는 것만 고려해야 돼. 폐곡면 안에 있는 전하만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에서 조심할 것이 폐곡면을 정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 안에 있는 전하만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가끔 간과하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은 선생님이 예제에서 좀 다뤄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Q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를 좀 써볼 건데 선생님이 Q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Q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폐곡면 안에 내부에 있는 전하만 취급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폐곡면 내부의 전하라는 것에서 조심할 것은 그냥 전하가 아니고 알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하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면 그걸 전부 다 합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해서 합친 그 값이 결국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 플럭스를 결정해 준다라는 것이 가우스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조심할 것들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가우스 법칙이라는 것을 공부해 봤으니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전기 선속을 계산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요. 거꾸로는 전하로부터 전기장을 계산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어떤 것을 물어볼지 모르니까 여러 상황을 선생님이 다 보여줄 건데 우리가 제일 가볍게 출발해 보면 다번에 여러분들 가우스 법칙을 쿨롱의 법칙으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쿨롱의 법칙을 한번 유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 쿨롱의 법칙이라는 게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기억이 나야 될 건데 쿨롱의 법칙이란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쿨롱의 법칙은 두 점전화 사이의 관계식이었잖아. 전기력에 대한 관계식.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K라고 하는 상수의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고 하는 관계식이었죠. 여기서 여러분들 K라고 하는 것이 얼마로 또 대체할 수 있다 그랬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진공에서의 유전율 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Q1이라고 하는 것과 Q2라고 하는 점전하가 R만큼 떨어져 있으면 얘네들 사이에 전기력을 주고받는데 그 전기력이 전하가 진공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 비례계수를 입실론 제로로 놓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비례계수를 갖는 힘의 크기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이 쿨롱의 법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쿨롱의 법칙을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유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우스 면을 일단 잘 잡아야 되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가우스 법칙에서의 패곡면을 꼭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딱 정해진 형태가 있냐고 패곡면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문제에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게 이 문제 이 단원에서의 처음이자 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패곡면을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해야 문제가 풀릴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단원을 정복할 수 있냐 없느냐를 결정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 그럼 아무렇게나 잡으면 안 되겠네요. 당연히 아무렇게나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패곡면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적분을 못하는 적분을 계산할 수 없는 패곡면을 잡아버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잡아봐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적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각도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거나 또는 인테그랄 안에 전기장이 상수거나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으로 유도할 때는 어디에서나 전기장이 인테그랄 안에서 일정한 패곡면을 잡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정한 점전화 Q로부터 고정된 점전화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곡면을 잡는다. 구형의 곡면을 패곡면으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형의 곡면으로 패곡면을 잡지 않고 닫힌 곡면을 잡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정육면체 안에 있는 정육면체의 중심에 있는 점전화로 선생님이 이렇게 패곡면을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육면체 중심에 점전화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정육면체의 패곡면을 잡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도 뭐 문제 없을 건 없어요. 손으로 적분이 안 된다는 것 뿐이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정육면체의 패곡면이나 바깥에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구형의 패곡면이나 결국은 얘네들의 패곡면이 둘러싸고 있는 Q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육면체를 통과하는 플럭스라든지 전기선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구형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이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나가는 전기선속이 구면도 통과하고 정육면체 면도 통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떻게 패곡면을 잡아주더라도 전기선속이 달라질 게 없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기선속을 구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야. 전기장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런데 전기장을 구하려면 이렇게 정육면체에선 뭐가 문제냐면 위치마다 전기장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선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플럭스는 구할 수 있죠. 그거를 선생님이 예제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아래쪽에 그림 보이죠? 생각해보면 D만큼의 면적에 중심에서 2분의 D만큼 떨어진 지점에 Q가 있다고 할 때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 플럭스를 구해라. 전기 선속을 구해라. 이게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푸는 겁니까? 여기다가 가상의 패곡면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죠. 정육면체의 중심에 Q가 있다고 할 때 정육면체에 나가는 플럭스의 총량이 얼마냐? 당연히 입실론 제로분의 Q죠. 뭐. 그런데 그것의 한 면을 통과하는 거니까 6분의 1 곱하기 입실론 제로분의 Q겠네. 뭐 답을 미리 얘기해 버렸는데 근데 여기서는 전기장을 구할 수는 없겠죠. 위치마다 전기장을 구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쿨롱의 법칙을 유도한다는 건 전기장의 세기와 전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육면체로 잡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형의 면적을 잡았을 때 장점을 선생님이 얘기해 볼 건데 이 구형 면적의 장점은 어디서나 뭐가 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어디서나라는 게
그 가우스 면 어디서나 구면의 어디에서나 전기장이 일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건이 전기장의 방향과 뭐의 방향이 나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의 방향이 나란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DA의 방향이. 미소 면적 벡터의 방향이 나란하다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코사인 세타가 1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런 장점 때문에 패곡면을 구형으로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장을 계산해 볼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 그 위에서 얘기했던 가우스 법칙을 대입을 할 건데 Q인 대신에 Q를 넣으면 될 거고 이 E라고 하는 것이 균이라는 값이니까 인테그럴 바깥으로 뽑든 안에다가 넣든 상관이 없죠. 그리고 여기 도트 곱은 의미 없이 그냥 1이고요. 코사인 세타 1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게 면적에 대한 미소 면적에 대한 적분만 구해주면 되는데 그게 결국은 4파이 R제곱이라는 구형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플럭스가 어떻게 구해질 수 있냐면 인테그랄에 전기장의 DA의 곱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값이 상수니까 바깥으로 뽑아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트 곱을 해주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여러분들 1이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2라고 하는 크기의 인테그랄의 DA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인테그랄 DA다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4파이의 R제곱이라고 하는 구형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 곱하기 4파이 R제곱의 그냥 대수적인 곱이 플럭스의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Q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전기장의 식이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이렇게 됐을 때 전기장이 최종적으로 4파이의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제곱 여기서는 여러분들 라지 R이 아니고 스몰 R이었네요. 그러면은 스몰 R로 쓰죠 뭐. 자 여기 스몰 R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스몰 R의 제곱분의 Q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던 전기장의 공식이었냐면 점전화 주변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는 공식 그대로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이 양변에 Q만 곱해주기만 하면 Q'이라고 하는 임의의 시험 전화를 곱해주기만 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전기력에 대한 공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하냐면 쿨롱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R제곱분의 Q1, Q2라고 주어진 공식이니까 여기서 Q1 대신에 Q, Q2 대신에 Q'이라는 값으로 얘기하면 결국 쿨롱의 법칙과 똑같은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쿨롱 법칙을 한번 유도해 봤고요. 여기 자, 선생님이 라지 R 제곱을 지울 때 하나를 덜 지웠네요. 스몰 R 제곱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쿨롱 법칙을 유도해 봤고요. 아래쪽의 예제는 선생님이 아까도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 이게 할리데이의 굉장히 유명한 예제인데 그냥 딱 보기에는 이 2분의 D만큼 떨어진 지점의 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D만큼의 한 변의 길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으로 지나가는 플럭스의 값이 도대체 얼마일까? 그냥 이렇게만 그림을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보조선을 정육면체 모양으로 보조선을 그어주면 결국 Q라고 하는 전하가 정육면체의 중심에 있는 거고 결국 정육면체 중심에 있는 Q로부터 나가는 플럭스는 입실론 제로분의 Q만큼의 플럭스가 나갈 건데 이 전기선속이 6면의 균일하게 통과하게 될 거니까 결국 이 초록색 면적을 통과하는 플럭스의 총량이 6분의 1
입실론 제로분의 Q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장은 계산할 수 없지만 전기 선속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플럭스의 양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폐곡면에 대한 플럭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특정 면적으로 정의한 특정 면적에 대한 플럭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6 입실론 제로분의 Q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히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도 알아야 되고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고급 물리학 수준에서 끝내고 왔었어야 될 내용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적분을 좀 써서 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문제 상황들을 좀 같이 볼게요. 자, 뒤에 여러분들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위에 것부터 보면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인 가상의 스몰 R인 가상의 원형면이 있고 중심축으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는 점전하가 있대요. 이 점전하로 인해서 생기는 전기 선속 중에서 4분의 1만큼이 이 원형면을 지난대. 여기서 여러분들 뭐 전기 선속이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이렇게 전기 선속이 통과하는 것이 결국은 쌤 너무 막 그렸네요. 자, 여기 Q로부터 나가는 전기 선속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건데 이 나가는 것이 전체 나가는 것의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4분의 1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될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점전하 Q로부터 나가는 플럭스는 사방팔방 균일하게 퍼져나갈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구형 면적으로 퍼져나가는 걸 가정했을 때를 전체 1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4분의 1이 원형 면적을 지나간다는 건 내가 원형 면적을 굳이 이렇게 평면으로 안 잡고 구면의 입체각의 일부로 잡아버리면 입체적인 어떤 구형 표면으로 잡아버려도 사실은 똑같이 플럭스가 생기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플럭스를 잡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형 면적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구형의 어떤 면적을 지나는 플럭스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건 여기서 여러분들 중심으로부터 Q로부터 이 구형의 어떤 표면까지의 입체각만 계산하면 결국 그 입체각이 4파이라고 하는 구형 면적의 표면의 입체각에 비해서 4분의 1만큼이 되면 된다라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R과 D의 관계를 구하는 거지만 R과 D가 이루고 있는 각도, 탄젠트 세타가 이루고 있는 요 각도 세타를 이용해 가지고 이 파란색의 입체각을 계산해 주면 그 입체각이 파이만큼의 값이 되어야만 결국 4파이라고 하는 구표면의 입체각을 나눠가지고 4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입체각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면 입체각이라는 건 우리가 R만큼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제곱이라는 어떤 값으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원주라고 하는 것은 R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2파이라고 하는 어떤 각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호도법을 이용해서 2파이라고 하는 각도를 배수해주게 되면은 얘의 표면적의 크기가 나오는 원주의 길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구형의 면적에서는 R제곱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4파이라고 하는 각도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세타 파이에 의한 각도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입체각 4파이만 곱해주면 결국 구형의 표면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여러분들 표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얼마만큼 빠져나가느냐. 왜냐하면 안에서 빠져나간 건 밖에서도 다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어느 선을 긋더라도 어떤 노란 선을 긋더라도 지금 연보라색의 원형면을 통과하는 거랑 파란색의 이제 입체각 작은 구면의 일부의 각을 입체각에 해당하는 구면을 통과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플럭스가. 자, 그래서 그 각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 각이 여러분들 파이만큼의 각이 나오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R과 D의 관계를 구하는 게 결국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탄젠트 세타의 세타를 구해내는 것과 같은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입체각이 파이가 되도록 세타 값을 정의해 줄 수 있을 거니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의 입체각을 세타라고 정의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R과 D의 함수로 고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지금 파란색 구면이 가지는 입체, 구 표면의 일부가 가지는 입체각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0부터 여러분들 세타까지의 사인 세타, 이건 여러분들 구면 좌표계를 써야 됩니다. 구면 좌표계의 d 세타, 그리고 여러분들 0부터 2파이까지의 d 파이라고 하는 것으로 입체각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구좌표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좌표계의 dv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r제곱의 사인 세타에 dr d 세타 d 파이로 주어지는 요런 그 구형 좌표계에서의 어떤 dv를 정의할 수 있는데 거기서 세타에 대한 성분과 파이에 대한 성분만을 다 적분했을 때 그 값이 여러분들이 4파이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R은 신경 쓰지 말고 세타 파이에 대한,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것이 Z축으로부터 이루는 각도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 Z축에 얘가 투영한 어떤 길이가 이 X축으로부터 이루는 각도 파이를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2파이만큼 쭉 돌려주게 되면 콘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구해보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요 값이 얼마라는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우측에 얘는 2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인테그랄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얘는 사인 세타, 왼쪽은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2파이에 1-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겠죠? 그런데 그 값이 얼마다? 그 값이 파이만큼이 되어야만 4분의 1의 전기선속이 통과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이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세타 값이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타가 딱 봐도 얼마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 알겠죠? 결국 세타가 60도란 얘기네. 그림에선 마치 30도처럼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60도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만 R과 D의 관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탄젠트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는 세타가 60도일 때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그 루트 3이라는 게 그림에서는 D분의 R에 해당하는 관계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D분의 루트 3이면서 D분의 R이면서 루트 3임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R이라고 하는 것이 D의 몇 배냐 하면은 루트 3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입체각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 선속이 전체 총 플럭스의 몇 분의 몇만큼 통과하게 되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금 복잡한 전기 선속 계산하는 문제를 해봤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여러분들 조금 응용 문제 중에서 많이 어려운 예제 하나를 볼 건데, 이 예제는 굳이 문제를 딱 보면 이게 여러분들 가우스 법칙 문제인가 조금 헷갈릴 만큼 조금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우스 법칙으로도 풀어줄 거고요. 가우스 법칙이 떠오르지 않는 학생들은 못 푸냐? 그냥 쿨롱의 법칙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다 가르쳐 줄 건데, 자, 문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0,-d라고 하는 지점에 양전하 Q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요. 여기 여러분들 질량 M이고 스몰 q라고 하는 양전하가 마이너스 무한대 아주 먼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수평 방향으로 X축을 따라서 이동을 한대.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쓱 지나가면서 어떻게 될 거냐면 라지 Q로부터의 반발력을 받을 거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Y 방향으로도 속도가 생길 거고 X 방향 쪽으로도 분명히 속도 변화가 있을 건데 이게 여러분들 쭉 지나치고 나서의 편향되는 각도가 얼마니?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X 방향으로의 어떤 속도 변화랑 Y 방향의 속도 변화를 다 계산하려면 문제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이런 조건을 줬네요. 수평 속력이 매우 커서 너무 빠르게 스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Y 방향으로의 변이가 D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 그림에서 여기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이 변이가 결국 D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결국 얘는 궤적이 선생님이 조금 극단적으로 좀 크게 그렸지만 거의 X축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와 진배 없다라는 건데 X축을 따라서 거의 이동하는 거라 변함은 없지만 편향되는 각도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얘가 얻게 되는 뭐를 구하는 문제와 똑같다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X방향의 속도와 Y방향의 속도 중에서 결국 편향되는 각도에 영향을 주는 게 이 Y방향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X방향은요? 이것도 탄젠트 세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V일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V는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처음점과 끝점에서는 둘 다 V일 겁니다. 그건 왜 그럴 거냐면 이 문제의 조건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출발한 지점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끝점이 무한대로 가게 되는데 이게 거의 X축을 따라서 간다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 얘가 스쳐 지나가는 동안 라지 Q에 의해서 받은 반발력의 방향이 서로 대칭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결국 X축 방향으로는 주고받고 힘을 반복하게 되면 되풀이하게 되면 속도는 결국 똑같아지겠죠. 처음과 나중이. 그렇죠? 그래서 속도 변화는 크게 없을 겁니다. X축으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Y축으로의 속도 변화만 보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 알겠죠? Y축으로의 속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편향 각도를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VY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VY를 구하는 것이 이제 가우스 법칙으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구해질까라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VX라는 건 V로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VY라고 하는 것이 여기 써놓을게요. 얘가 VX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VY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게 핵심인데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냐면 이 점전하 Q가 스몰 q가 라지 Q로부터 받는 전기력이 있을 건데 그 전기력의 Y 성분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Y 성분이 만들어내는 가속도 값이 있을 겁니다. 그 가속도 Y 값을 시간에 대해서 전부 다 적분해주면 우리가 Y의 성분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에 대한 적분을 수행하려 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늦는 어떤 구간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아예 이걸 시간에 대한 적분이 아닌 X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버리자. 어떻게? V분의 dx라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생각해보면 얘가 dt만큼 이동하게 된다라는 게 dx의 거리를 v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적분을 t에 대한 적분으로 수행하지 말고 x에 대한 적분으로 수행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여러분들 ay라고 하는 것도 바꿔줘야 될 건데 결국은 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F2의 크기를 M 값으로 나눈 게 가속도 방향일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전기력이라는 걸 F2로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어떻게 Q 곱하기 2의 Y라고 이렇게 쓸까요? 전기장의 Y 성분. 결국 얘가 받는 전기력 중에 Y 성분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의 전기장의 Y 성분의
의해서 결국은 y 방향의 속력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얘의 식이 깔끔하게 인테그랄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들이 mv분의 q다라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빼고 인테그랄에 2의 y에 dx만 남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2y dx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 이게 가우스 법칙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값이다라는 거를 눈치를 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도대체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압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2 곱하기 DA의 적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가우스 법칙에서 할 수 있는 건 2DA의 인테그랄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DX라고 하는 걸 DA로 환산만 해주면 되겠네. 선생님 어떻게 해요? 곱해주면 되겠네요. 2파이 D만큼의 원주를. 왜 그럴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가상의 패곡면을 하나 정의해 볼 겁니다. 어떻게 정의를 해 볼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요런 가상의 패곡면을 정의를 해 볼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주어지는 가상의 패곡면을 정의해 볼게. 그러면 이렇게 가상의 패곡면을 정의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결국 뭐냐면 얘가 x축을 따라서 거의 이동하는 거와 다름없다라는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선생님이 지금 잡은 이 원통면의 가우스면에 대해서 지나가는 플럭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Q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Q가 얘네들의 원통면을 통과하게 되는 플럭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Q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계산하려면 얘가 통과해가는 원통면의 옆면과 윗면, 아랫면을 통과해가는 플럭스를 계산하면 될 건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면 될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 여기 이렇게 아주 작은 면적을 이렇게 잡고 그게 여러분들 2파이 D만큼의 원주를 가지고 두께는 여러분들 dx만큼의 두께를 가지는 미소 면적 DA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에 대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2의 y 성분에 대해서 사실은 선생님 2가 y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x 성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면을 원통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장만이 플럭스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플럭스를 계산할 때 E.A로 계산하기 때문에 E라고 하는 것에 X 성분이 아니고 Y 성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 라지 Q에 의해서 전기장을 받게 되면 이 전기장의 세기 중에서 결국은 나한테 의미 있는 것이 이 EY라고 하는 성분에다가 얘네들의 면적 벡터 방향으로 곱해준 것이 결국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플럭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EX는 고려할 필요조차 없었던 겁니다. 플럭스를 계산할 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적분값이 결국 얘네들의 안에 있는 양전하 Q에 의해서 입실론 제로분의 Q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우스 법칙이잖아.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좀 자세히 한다고 길게 하긴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쓴 요 녀석에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좀 변형을 시켜줄 거냐면 여기 dx 앞에다가 2파이 d만큼의 원주를 곱해주면 미소 원통 면적이 나오죠. 옆면의 원통 면적. 그런데 2파이 d를 곱했으니까 아무 데도 없는 데서 곱했으니까 2파이 d만큼 나눠줘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이 인테그랄 식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인테그랄 식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입실론 제로분의 라지 Q다라고 하는 플럭스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이게 옆면을 지나는 플럭스만 계산한 거지 그 원통면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생각해 보면은 이 거리 D에 비해서 X는 무한대로 크잖아요. 그러면 결국 라지 Q로부터 나가는 플럭스는 이 원통면에 이 윗면 아랫면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옆면으로 통과해서 나가는 게 거의 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너무 큰 억지를 부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 거랑 결과가 똑같다라는 걸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인테그랄을 이제 직접 계산하지 않고 입실론 제로분의 q다라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식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식 생각하지 말고 mv분의 q랑 입실론 제로분의 라지 q 2파이 d분의 1만 곱해준 결과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곱해준 결과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mv에 2파이를 먼저 적을까요? 2파이에 입실론 제로 그리고 md를 먼저 적을게요. d에 mv분의 라지 q 스몰 q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구한 vy인데 이 vy를 뭐로만 나눠주면 되냐면 vx로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vx분의 vy니까 결국 2파이 입실론 제로 d의 mv의 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다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해낼 수가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의 답을 구해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을 쓰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요거는 잠깐 아래로 제껴두고 자, 쿨롱의 법칙을 이용한 풀이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자,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 그래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은 있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결국 vy를 구해야만 편향각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ay의 dt만큼을 곱해서 vy를 구하겠다라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ay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라는 게 어떤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죄송합니다. 자, ay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m분의 이제 F2라고 하는 전기력의 세기를 이용해서 구하고 전기력의 어떤 성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Y 성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F2의 Y 성분. 그런데 이 FY 성분을 D 역시 적분을 D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 V분의 DX로 환산해서 X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줬을 때 이 FI라고 하는 것을 아까 구할 때 선생님이 가우스 법칙을 썼었는데 EY를 구할 때 근데 여기서는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쓰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적어보면 결국 FI라고 하는 것이 쿨롱의 법칙에 의한 쿨롱 포스를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어떤 특정 X 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X만큼 떨어진 어떤 특정 지점을 고려해 볼게. 그러면 X만큼 떨어진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이쪽에 이 전기장의 방향이 그러니까 전기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쪽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받는 전기력의 F2의 이쪽 성분 중에서
결국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어느 방향만 관심이 있냐면 이쪽에 y 방향으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아니고 힘으로 쓸게요. 힘의 y 성분을 말합니다. 되겠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세타가 선생님 뭔데요? 여기 각도 세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타의 동의각인 이 세타 값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얘가 x만큼 위치에 있을 때 거리분의 루트 이제 x제곱 플러스 d제곱이겠죠. 그것분의 d라고 하는 것이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데 그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fy를 구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fy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구한 k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q 곱하기 스몰 q라고 하는 전기력, 그리고 r분의 d만큼의 코사인 세타 성분을 곱해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fy라는 성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식을 대입해 보면 상수는 바깥으로 좀 뽑아냅시다. 어떤 상수를 뽑아낼 수 있냐면 이제 K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여러분들 K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4파이 유전율을 줬으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로 쓸게요.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뭘 써야 되냐면 여기 길이가 R인데 X의 길이와 D의 거리에 의해서 루트 X제곱 플러스 D제곱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해 넣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선생님이 4파이에 입실론 제로분의 mv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여기서 k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mv의 곱은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라지 q 스몰 q d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와도 문제 없죠. 그래서 빠져나오면 라지 q 스몰 q d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빠져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인테그랄에 뭐만 넣어주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x제곱에 플러스 d제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2분의 3승이라고 하는 것 분의 우리가 1의 dx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r이라고, 여기서는 r 3승이 되는데 r이라는 게 루트의 x제곱 플러스 d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이 남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의 적분 구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값일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x에 대한 적분만 수행해주면 앞에서 구한 결과가 똑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 개인적인 과제로 맡길게요. 물론 선생님이 올려주는 강의록엔 다 풀어서 올려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x에 대한 적분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치환 적분을 써야겠죠? x 대신에 우리가 d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치환 적분을 쓸 거고, 결국 dx다라고 하는 것은 d에 이제 시컨트 제곱 세타의 d 세타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치환 적분을 쓸 거고요. 그 치환 적분을 쓴 결과를 이용해서 세타를 다시 x에 대한 함수로 고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무한대와 플러스 무한대를 넣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와 플러스 무한대를 아예 각도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여러분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 세타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걸 말하냐면 세타 값이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네요. 세타 90도라고 할까요? 세타 마이너스 90에서 90도까지 나가면 되겠네. 90에서 마이너스 90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이제 치환 적분의 결과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구했던 가우스 법칙의 결과와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개인적인 과제로 맡기고 선생님이 이제 남은 풀이는 강의록에 다 마저 올려주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이 결과가 똑같이 뭐랑 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구했던 결과인 2파이에
입실론 제로 D에 MV분의 라지 Q 스몰 Q다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Vx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V 값으로 나눠가지고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좀 뭔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해가 조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가우스면을 잡아보고 실제로 그렇게 해도 무방한지, 이 조건만으로 무방한지 한번 점검을 해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점전화 주변에서의 이제 전기장의 세기와 플럭스를 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본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폐곡면을 지나는, 우리가 폐곡면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여러분들 문제를 손으로 잘 풀기 위한 임의로, 그러니까 이걸 잘 정의하는 게 결국은 여기 단원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폐곡면을 정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기 선속에 대한 법칙이었고요. 그 전기 선속이라는 게 폐곡면 안에 있는 전하량 Q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전기 선속이라는 것이 전기장의 미소 면적을 곱한 적분값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24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은 지금 여러분들이 24.1에서는 점전화 주변에서의 가우스 법칙 적용하는 문제만 봤지만 24.23에서는 우리가 선전화 또는 면전화에 의한 가우스 법칙, 그리고 최적전화에 의한 가우스 법칙에 대한 얘기를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